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67세 은희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이나 멈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럼 은희 할머니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 건 그들이 나를 못 본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다음 날,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용도실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67세 은희입니다. 남편 박재우는 중견건설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지난달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조문객이 500명도 넘게 왔어요. 모두들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업계의 큰 별이었다고, 대단한 사업가였다고. 저는 상주석 구석에 앉아서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화장실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 큰딸 수진이와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 끝나면 바로 집 정리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 그리고 수진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 여자 아직도 살아있네?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건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접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방은 우리가 쓸게요.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가세요. 30년을 사용하던 제 방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방, 남편이 제 생일날 걸어준 커튼이 있는 방. 제가 물었어요. 작은 방? 수진이가 가리킨 곳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세탁기와 청소 도구를 놓는 곳. 여기서 자라고?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충분하잖아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청소기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복도에서 무언가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거실이 난리였어요. 아들 민우가 가구마다 노란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스티커마다 민우, 수진, 현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소파, 그림, 찬장, 시계, 모든 것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자 현우는 제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스카프 멋지다. 제가 가져가도 돼요? 제가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에 둘렀던 스카프였어요. 어머니가 손수 짜주신 거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돼. 현우는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그냥 가져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제 자리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앉던 자리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방에서 드세요. 거기가 더 조용하고 좋을 거예요. 냉장고 옆 작은 접이식 테이블, 그 위에 종이 접시와 플라스틱 젓가락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이렇게 큰 집을 남겨주셔서 다행이야. 우리가 잘 관리해야지. 우리의 저는 없었습니다. 밤 10시, 다용도실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 누웠어요. 천장이 낮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감기 힘들었어요.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유언장 낭독 날짜 잡아야 하는데. 이 집 팔면 얼마 받을까? 60억은 받겠지. 그럼 우리 몇 척씩은 받는 거 아냐? 저 여자는 몇 천 정도? 그것도 많은 거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어요. 다음날 아침,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더니 제 세면도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거 박스에 넣어놨어요. 수진이가 문 밖에서 말했어요. 다용도실에 박스 5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기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를 열었더니 제 옷들, 신발들, 화장품들이 들어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것들이 기증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질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벽장 깊숙이 숨겨둔 가죽 가방이 떠올랐어요.
15년 전 남편이 무릎 꿇고 제 손을 잡았던 날, 여보, 미안해.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 15년 동안 지켜온 약속. 그런데 이제는 숨기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가족들이 모두 외출했을 때 벽장으로 갔어요. 제일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뒤에 가죽 가방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서, 금액 11억 2천만 원. 입금인은 박은희 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있었어요. 명동 한복집 8억 원, 금 판매 영수증 2천만 원, 토지 매매 계약서, 경기도 양평 밭 300평 3억 원, 그리고 손때 묻은 노트 한 권. 제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지훈 건설 회생 방안 2009년 12월 17일. 작성자 박은희. 노트를 펼쳤어요. 그날 새벽 3시까지 쓴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해외 수출 방안, 주도직 개편 계획, 신규 사업 제안, 투자, 유치 전략. 15년 전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이 계획서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이걸 쓴 사람이 접니다. 남편이 그때 말했거든요. 여보, 미안한데 이거 내 이름으로 발표해도 될까? 임원들이 여자 말은 안 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하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가 다용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 5일 후에 유언장 낭독이래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머니도 가셔야 해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전화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죽 가방을 꼭 안았어요. 5일 후면 15년 동안 숨겼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다용도실 바닥에 누웠어요. 가죽 가방을 베개 삼아서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5일 후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드디어 기다렸어. 저도 기다렸어요. 15년을. 이제 5일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은희야. 조금만 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식 날처럼 5일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5일이 5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옥이 시작됐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청소기 소리가 아니라 비명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제 비명이었어요. 누군가 다용도실 문을 발로 차며 열었거든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수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반. 왜 그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소 좀 하려고요. 어머니, 빨래 좀 치워주세요. 수진이는 제가 베고 자던 이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노란 스티커가 붙었던 가구들. 오늘은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어요. 피아노에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60세 생일날 사준 피아노. 이건 수진이가 가져가요. 애들 레슨용으로 딱이에요. 분홍색 스티커였어요. 저는 그 스티커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말했었어요. 여보, 당신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싶어. 선물할게. 그날 밤 남편 앞에서 처음으로 쇼팽을 쳤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제야 이 모습을 보여줘? 당신 정말 아름다워.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응? 아까부터 멍하니 서 계시네.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럼 주방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 점심 준비하셔야죠.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제가 해놓은 반찬들이 반도 없었습니다.
어제 만든 김치찌개, 모레 먹으려고 만든 된장국, 남편이 좋아하던 멸치볶음. 다 없었어요. 그거 우리가 다 먹었어요. 소녀 지민이가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맛있더라. 할머니 음식 솜씨는 인정. 그리고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남편 것, 아이들 것, 손주들 것. 이제는 제 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민우가 서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책들 정리했어요. 정리? 네. 팔 건 팔고, 버릴 건 버리고. 서재는 남편이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책들, 밑줄 그어가며 읽었던 책들, 제게 읽어주던 책들. 그건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요? 어차피 아무도 안 읽잖아요. 민우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리할 때예요. 민우는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현관 앞에 박스가 10개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중고 책방, 재활용, 폐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녁 6시, 다시 냉장고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종이 접시, 오늘도 차가운 밥. 거실에서는 치킨 배달이 왔는지 냄새가 났어요. 와, 맛있다. 할머니는 안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드셨대. 거짓말이었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다시 다용도실로 돌아왔어요.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만져봤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한 일들, 제가 바친 것들. 4일 후면 이 서류들이 말해줄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바로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짜 답답해. 유언장 낭독이 왜 이렇게 늦어? 기다려. 4일만 더. 4일이 4년 같아. 그나저나 저 여자 유언장에 뭐 남겼을까? 몇천, 기껏해야 1억? 그것도 많은 거지 뭐. 친엄마도 아닌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혼한 지 1년 후 제가 병원에서 울고 있을 때 선생님,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나 아기를 못 가져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런데 남편 없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친엄마도 아니니까, 피도 안 섞였으니까, 그냥 저 여자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 소파에 수진이와 민우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니, 부동산 중개인이랑 상담했어요. 부동산? 네, 이 집 시세 알아봤거든요. 수진이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 시세평가서. 예상 매매가 58억 원. 58억이래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우리 한 명당. 민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30년 전 남편과 처음 이사 온 날. 여보, 우리 집이야. 행복하게 살자. 현관 문턱에서 남편이 절 안아 올렸어요. 둘이 웃으며 넘어졌죠. 거실 벽에는 아직도 그날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8억이라는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이 집 팔면 어머니도 어디 가셔야 하잖아요. 작은 아파트 알아봐 드릴까요?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20평짜리 깨끗한 아파트.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점심시간. 또 냉장고 옆 테이블이었어요. 이번엔 컵라면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제가 끓여서 거실에서는 족발 냄새가 났어요. 손주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집 진짜 크다. 응, 우리 집도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엄마가 돈 많이 받으면 가능하대. 저는 컵라면 국물을 마셨어요. 눈물이 섞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10일 만에 5kg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 입술은 갈라져 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더 늘었어요. 67세, 이 나이에도 더 늙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나야?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택배. 무거운 박스였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니 제 친구였습니다. 30년 지기 영자 언니. 박스를 열었어요. 김치, 된장, 반찬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은희야, 요즘 밥은 먹고 지내니? 걱정돼서 보낸다. 힘내라.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며칠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냉장고에 넣을게요. 수진이가 박스를 들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는 쪽지를 꼭 쥐고 다용도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죽 가방 옆에 쪽지를 놓았어요. 힘내라. 네, 언니, 힘낼게요. 3일만 더 버티면 됩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복도에서 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일 후면 끝나. 기대된다. 진짜. 아빠, 고마워. 큰 집 고마워라는 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했던 말. 죽고 나니 하는 말. 저는 가죽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제일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회사가 살아난 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은 웃고 있었고 저는 남편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은 없었어. 사랑해. 눈물이 또 났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들을. 그런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3일 후 알게 될 겁니다. 새벽 2시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만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을 둘러봤어요. 30년의 기억이 서려있는 집. 남편과 웃었던 거실. 아이들 밥 해주던 주방. 함께 차 마시던 베란다. 3일 후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용도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습니다. 3일, 딱 3일만 더 견디면 됩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기대감이었어요. 무서움이 아니라, 그날 오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3일 후 법무사 사무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늦지 마세요. 늦지 않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표정을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 하지만 곧 돌아섰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 눈빛이 바뀌었다는 걸.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3일 후 폭발한다는 걸. 그 3일 동안 저는 1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2009년 12월 14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진 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회사가 망했어. 그 한마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어요. 거래처가 다 끊어졌어. 은행에서 돈도 안 빌려줘. 다음 주 월요일까지 12억을 못 구하면 부도야. 20년 쌓아온 회사가 일주일 후면 사라져.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서 남편 손을 잡았어요.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어요? 없어. 이사들한테도 다 거절당했어. 친구들한테도 빌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나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도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거실을 서성이다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12월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2억.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저희에게는 구할 수 없는 돈.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 작은 상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들이었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것. 은희야, 내가 힘들 때 쓰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명동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운영하셨던 한복집, 돌아가신 후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가게,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위치가 좋으니까. 8억 정도요. 8억.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나요? 그렇게 급하세요? 네. 일주일 안에 돈이 필요해요. 그날 오후 금은방에 갔습니다. 어머니 금을 꺼냈어요. 주인 아저씨가 하나하나 달아보더니 말했어요. 오늘 시세로 2천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팔 수 있나요? 그러시죠. 금반지들이 저울 위에 놓였어요. 어머니 손때 묻은 폐물들.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제 손가락에 끼워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은희야, 이건 우리 집안 보물이야. 잘 간직하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밭 300평. 농지은행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3억에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좋아요.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한복집 8억, 금 2천만 원, 땅 3억, 총 11억 2천만 원. 12억에는 조금 모자랐지만 그래도 해볼만 했어요. 2009년 12월 20일 은행 창구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금 용지를 작성했어요. 받는 사람 박재훈 건설 주식회사. 금액 11억 2천만 원. 보내는 사람 박은희. 입금하시겠어요? 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어머니 평생과 제 평생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통장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은행 계좌에 11억이 들어왔어.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낸 거야? 도대체 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익명 기부래요.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았어. 회사가 살았어. 남편은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어요. 돈은 구했는데 회사를 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틀 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이사회에서 또 내 계획서를 거절했어. 세 번째야. 세 번째 거절이야. 이제 방법이 없어. 그냥 문 닫는 거야.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남편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거절당한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가만히 읽어봤습니다. 박재훈 건설 재건 방안. 내용을 보니 문제가 보였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시장을 잘못 읽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는 걸, 결혼 전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했다는 걸, 해외 바이어들과 영어로 협상했다는 걸,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다 묻어뒀지만 머릿속에는 아직 남아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빈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새벽 3시까지 박재훈 건설 회생 방안. 작성자 박은희. 2009년 12월 22일. 해외 수출 시장 진출. 중국, 동남아시아 공략. 조직 구조 개편. 신규 건설 기법 도입. 투자자 유치 전략. 손이 아플 때까지 썼어요. 20장이 넘는 기획서. 마지막 장을 쓸 때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났을 때 식탁에 기획서를 놓아뒀어요. 이게 뭐야? 여보, 한번 읽어봐요. 남편이 기획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읽더니 점점 눈이 커졌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쓴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박이야. 이건 정말 대박이야. 남편 눈에 다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가요? 이사회에 또 내야 하는데.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거 내 이름으로 발표해도 될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요? 내가 쓴 건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사들이 여자 말은 안 들어. 특히 경영 쪽은 회장 부인이 쓴 거라고 하면 더 안 들어. 그냥 무시당할 거야.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무 비겁한 거 알아. 근데 회사를 살려야 해. 저는 한참을 남편을 봤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알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하세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요. 뭔데? 나중에 언젠가는 말해줘요. 내가 쓴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꼭. 일주일 후 남편의 새 계획서가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줄을 섰어요. 신문에도 났습니다. 위기의 박재훈 건설, 천재적 경영 전략으로 회생. 업계가 주목하는 박재훈 회장의 리더십. 남편 사진이 크게 실렸어요. 저는 그 신문을 오려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2010년 봄, 회사는 완전히 살아났어요. 해외 수출이 대박이 났고 새 건설 기법으로 특허까지 받았어요. 그 특허권자 이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은희. 남편이 조용히 해줬어요. 여보, 이건 당신 거야. 당신 이름으로 등록했어. 고마워요. 미안해. 이것밖에 못 해줘서. 그 후 15년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제 특허로 매년 94억씩 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수진이도, 민우도, 손주들도. 저는 그냥 회장 부인이었어요. 남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사람. 김치 담그고, 밥하고, 집안일 하는 사람.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떠나기 일주일 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평생 미안했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 빛을 가렸어. 당신은 더 빛날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사랑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 다용도실에 앉아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15년 전 그 새벽, 노트에 글을 쓰던 저, 한복집을 팔던 날, 금을 내놓던 순간,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르죠. 2일 후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이 유언장 낭독이에요. 10시까지 서초동으로 오세요. 알았어요. 늦지 마세요. 변호사님이 시간 엄수하래요. 수진이는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설렜습니다. 다른 의미로.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가죽 가방을 열었어요.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서, 부동산 계약서, 금 판매 영수증, 토지 매매 계약서, 수돈때 묻은 노트, 그리고 남편이 남긴 편지 한 통. 사랑하는 은희에게. 열지 않았어요. 내일 읽으려고요. 새벽 3시. 잠이 안 왔어요. 15년 전 그날처럼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15년 전에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낭독 날이 밝았어요. 다용도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죽 가방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말할 시간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8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남색 원피스. 거울을 봤습니다. 열흘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진이와 민우가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제 손에 가죽 가방이 들려있는 걸 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가방 안에 15년간 숨겨온 폭탄이 들어있다는 걸. 법무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12층. 유리문에 태평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와 민우는 벌써 와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왔더라고요. 어머니 왔네. 들어가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가죽 의자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테이블 한쪽 끝에 이름표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 민우, 현우, 지민, 그리고 제일 구석, 박은희. 구석 자리였어요. 다용도실처럼. 법무사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분. 은퇴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고 박재훈 회장님의 유언장 집행을 맡은 김정민 법무사입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수진이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민우는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언장 낭독에 앞서 김 법무사님이 말했어요. 고인께서 특별히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네, 꼭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법무사님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스크린에 남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남편 목소리.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수진아, 민우야, 현우, 지민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빠는 다 알고 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화면을 빤히 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 거실이 나왔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아직도 살아있네. 언제 죽으려나.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세웠는데 저 여자는 김치나 담갔지. 민우 목소리.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물건 다 버리고 우리가 쓰자. 할머니는 작은데 가시면 되잖아. 어차피 우린 친자식도 아닌데. 10분 동안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욕하고 비웃던 모든 말들이 나왔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민우는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주들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법무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고 박재훈 회장님께서는 유언장에 특별 조항을 남기셨습니다. 특별 조항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법무사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재훈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만약 내 자녀 또는 손주들이 내 아내 박은희를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대한 증거가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욕설 및 모욕적 발언 1회당 1억 원을 상속금에서 차감한다. 뭐라고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앉으세요. 법무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상에 기록된 발언을 정리한 결과 법무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총 86건의 모욕적 발언이 확인됐습니다. 86건에 1억씩, 총 86억 원이 상속금에서 차감됩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김 법무사님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게다가 고인께서는 장례식 3일 전에 집 안 곳곳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셨습니다. 모든 대화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민우가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가 얼마를 받는 건데요? 법무사님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원래 각자 50억씩 상속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86억 차감 후 수진 씨와 민우 씨는 각각 7억씩, 손주분들은 각각 3억씩 상속받게 됩니다. 7억?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억이 7억이 됐다고요? 네. 이건 너무해요. 유언장대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손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50억이 7억? 우리는 10억에서 3억? 현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요? 민우가 물었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김 법무사님이 저를 봤어요. 박은희 여사님께 갑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마나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총 유산이 230억입니다. 수진 씨, 민우 씨 각 7억, 손주 4명에게 각 3억, 총 12억. 차감 후 남은 204억이 박은희 여사님께 상속됩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이럴 수가. 수진이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민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주들은 핸드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 법무사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네,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법무사님이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부터는 재산 상속이 아닌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적재산권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박재훈 회장님의 회사가 15년 전 부도위기에서 살아난 건 여러분도 아시죠? 네, 아버지가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아닙니다. 법무사님이 말을 끊었어요. 그건 회장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박은희 여사님이 하신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더듬거렸어요. 저는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2009년 12월 22일. 제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제 목소리로. 15년 전 그날, 너희 아버지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어. 12억이 필요했었지. 난 명동 한복집을 팔았어. 어머니, 금을 팔았고, 친정 땅을 팔았어. 총 11억 2천만 원을 회사에 넣었어.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어머니가 하신 거였어요? 응.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손때 묻은 노트였습니다. 회사를 살린 경영 전략. 이것도 내가 썼어. 해외 수출 방안, 조직 개편 계획, 투자 유치 전략. 모두 내가 만든 거야. 노트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재훈 건설 회생 방안. 작성자 박은희. 2009년 12월 22일. 김 법무사님이 말했어요. 감정 결과. 이 노트의 필적과 종이 연대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2009년 12월에 박은희 여사님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경영 전략으로 회사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 번호 10에 2010에 003451. 건설 공정 최적화 시스템. 특허권자 이름은 법무사님이 저를 봤어요. 박은희 여사님입니다. 이게 무슨. 민우가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거기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허권자 박은희. 이 특허로 매년 얼마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법무사님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연 94억 원입니다. 15년간 총 1,410억 원. 모두 박은희 여사님 명의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1,41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수진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럼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사를 살린 건 어머니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죠. 왜 말 안 하셨어요?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너희 아버지가 부탁했으니까.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였어요. 김 법무사님이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희에게 평생 미안했소. 당신이 회사를 살렸는데 내가 공을 가로챘소. 이사들이 여자 말은 안 듣는다고. 비겁한 핑계였소. 당신은 나보다 똑똑했고 나보다 강했소. 그런 당신의 빛을 내가 가렸소. 미안하오. 이제라도 세상이 알아야 하오. 당신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걸. 사랑하오. 재훈. 편지를 듣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15년 만에 제대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주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김 법무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강남 본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는 100% 박은희 여사님입니다. 고인께서 20년 전에 이미 명의 이전을 해두셨습니다. 집도 어머니 거였어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네. 유언장에 따르면 다른 가족분들은 48시간 이내에 퇴거하셔야 합니다. 침묵. 긴 침묵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나가볼게요. 남은 절차는 법무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가죽 가방을 들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불렀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았습니다.
48시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67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제 이름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명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그래, 얼른 와. 언니 집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그 이틀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수진이, 민우, 손주들 모두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48시간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노란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있었어요. 바닥에 구겨진 채로 소파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글씨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 올림. 편지를 접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할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용도실로 갔어요. 5일 동안 제 방이었던 곳. 이불을 걷었습니다. 세탁기 뒤에 숨겨뒀던 가죽 가방.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당당하게 서재로 가져갔습니다. 서재. 남편이 앉아있던 책상에 앉았어요. 15년 전 이 책상에서 남편이 제 기획서를 읽었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상쾌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어요. 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네? 이 좋은 집을요? 네.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58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집이 팔렸어요. 부산에서 온 부부가 샀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잘 쓰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말했어요. 30년의 기억이 담긴 집.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짐을 쌌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박스 10개. 30년을 살았는데 10박스. 나머지는 다 추억이었나 봐요. 이사 가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 주방, 서재, 안방. 모든 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안녕. 그리고 고마워. 집에게 인사했어요. 부산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 30평. 제 새 집이었어요. 짐을 풀지도 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 소리,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2월, 그림자 여성재단을 설립했어요. 사무실은 해운대 센텀시티에 작게 얻었습니다. 직원은 저 포함 3명. 시작으로는 충분했어요. 재단 현판식 날, 기자들이 왔어요. 여사님, 왜 이 재단을 만드셨나요? 숨겨진 여성들을 돕고 싶어서요. 저처럼 이름 없이 일한 분들. 이제는 빛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장학생, 32세 여성이었어요. 남편 회사 살리려고 전 재산 넣었는데 이혼당한 분이었어요. 저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분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3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할머니, 손녀 지민이었어요. 지민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진짜 죄송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 대단하든 아니든, 난 가족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지민이가 울고 있었어요. 지민아, 네,
할머니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네, 너 자신한테 사과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한 네 자신한테. 전화를 끊었어요.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월, 명자 언니가 부산으로 놀러 왔어요. 은희야,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응, 10년은 젊어 보여. 둘이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어요. 은희야, 응, 잘했어. 네가 당당해져서 언니가 다 후련하다. 고마워, 언니. 67세에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언니, 67세가 뭐 어때? 아직 30년도 더 남았어. 둘이 웃었어요. 5월, 택배가 왔어요. 본에는 사람 이름이 없었어요. 열어봤더니 제가 아꼈던 스카프였습니다. 쪽지가 있었어요. 할머니께 이거 돌려드려요. 제가 가질 자격이 없어요. 할머니가 결혼식 날 두르셨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보고 싶어요. 용서받고 싶어요. 지민 올림. 스카프를 만졌어요. 어머니가 짜주신 스카프. 30년 전 결혼식 날 두르던 스카프. 눈물이 났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지민아, 다음 주 토요일 부산으로 놀러 올래? 정말요? 응, 할머니가 밥 해줄게. 감사해요. 지민이가 울었어요. 6월, 지민이가 부산에 왔어요. 3년 만에 보는 손녀였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할머니, 그래, 왔구나. 밥을 해줬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3가지. 지민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식사 후 바닷가를 걸었어요. 할머니, 저 대학 졸업하면요? 응, 할머니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숨겨진 사람들 돕고 싶어요. 제가 지민이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그럼 열심히 공부해. 네, 그리고 지민아. 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 네, 명심할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 응, 행복해. 정말로. 67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았어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어요. 사진첩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당당하게 살고 있어. 걱정 마.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은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숨겨져 있던 진실도 언젠가는 빛을 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참는 것과 당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당해지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께 당신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은희 할머니께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